다신 오지 마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쾅! 야구 방망이가 계산대를 내리칩니다. 용 문신 건달이 70대 할머니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한 여자가 그의 손목을 잡아요. 할멈, 보호비 50만 원 내놔. 손님 영업 방해입니다. 건달이 뺨을 후려치려 하죠. 0.3초. 관절이 꺾입니다. 딱 1초. 무릎이 명치를 관통해요. 퍽! 쇠파이프가 날아오고 유진이 몸을 젖힙니다. 파이프가 머리카락을 스치는 순간 팔꿈치가 얼굴 중앙을 강타해요.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 뒤에서 목 조르기, 발등 밟고 어깨 넘어 맺히기, 쾅! 세탁기가 깨져요. 총 소요 시간 18초, 3명 전원 제압, 평화세탁소 아르바이트생 강유진.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특수전사령부 유령팀 출신이었죠.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폭들이 하필이면 최강 특수요원을 건드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새벽 5시 서울 신림동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화세탁소의 형광등만이 유일하게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다림판 위로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강유진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28살 가지만 눈빛만큼은 훨씬 더 많은 세월을 겪은 사람처럼 무거웠어요. 와이셔츠 소매를 펴고 주름을 따라 다리미를 밀어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죠. 유진의 손은 떨림없이 정확했어요. 특수전사령부에서 배운 정밀함이 이런 곳에서 발휘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던 손이 이제는 옷감을 다루고 있었죠. 175cm가 넘는 키에 날씬하지만 단단한 체격.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언뜻 보면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같았어요. 하지만 긴팔 티셔츠 아래 숨겨진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총상 흔적이 있었어요. 오른쪽 옆구리에도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죠. 손목과 팔꿈치 관절은 수없이 반복된 근접 전투 훈련으로 일반인과는 다르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유령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증거들이었어요. 유진아, 또 밤샜니? 아이고, 이 아이가. 박순자 할머니가 뒷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73,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생각보다 경쾌했어요. 손에는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들고 계셨죠. 남편을 잃고 홀로 40년간 이 세탁소를 지켜온 할머니였습니다. 네, 할머니. 어차피 잠도 안 와서요. 그 꿈 또 꿨구나. 자, 이거라도 마셔. 따뜻한 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유진 옆에 커피를 놓고 조용히 옆 다림판으로 가셨어요. 둘은 말없이 다림질을 계속했습니다. 지글지글 증기가 피어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죠.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밤 꿈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불타는 헬기, 동료들의 비명, 붉게 물든 아프간 사막. 3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12명이 출동했고 7명이 전사했어요. 분대장, 부분대장, 선임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웃던 동료들이 유진의 눈앞에서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동료들 얼굴이 매일 밤. 유진은 다리미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생존자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군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이었습니다. 제대 후에도 민간 상담을 받았지만 소용없었죠. 약도 먹어봤지만 악몽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을 먹으면 낮에도 멍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림질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 생각들이 조금 멀어졌어요. 뜨거운 증기와 다림질의 리듬이 유진을 현재로 붙잡아줬습니다. 접고 펴고 다리고 단순한 반복.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이 단순한 노동이 유일한 치유였죠. 아침 8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앞치마 2장을 맡기러 왔습니다. 유진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아니, 또 밤샜어요? 아, 괜찮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해서요. 젊은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이. 네, 조심하겠습니다. 앞치마는 금요일에 찾으시면 됩니다.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키 크고 성실한 대학생. 사람들이 유진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일하는 착한 학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학원 강사가 정장 2벌을 맡기러 왔어요. 유진 씨, 이번엔 좀 급해요. 내일 면접이 있어서요. 네, 오늘 저녁까지 해드릴게요. 와, 정말요? 고마워요. 대학생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누나, 이거 커피 얼룩인데 빠질까요? 한번 해볼게요. 모레 찾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한 명 한 명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접수증을 끊고 옷 상태를 확인하고 찾는 날짜를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유진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긴팔 티셔츠 아래 숨겨진 총상 흔적을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투 자세가 몸에 밴서 있는 방식을 손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낼 때마다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근육을 유진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유진아, 아침은 먹었어? 할머니가 김밥을 꺼내셨어요. 편의점 김밥이 아니라 직접 싸신 참치김밥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아니야, 할머니가 해줄게. 너 요즘 또 살 빠졌더라. 괜찮아요,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밥 제대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쓰러져. 자, 어서 먹어. 할머니는 유진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들 없이 혼자 40년을 버텨온 할머니에게 유진은 늦게 찾아온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유진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따랐죠. 부모님과 일찍 떨어져 자란 유진에게 할머니는 처음으로 만난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잠시 손님이 뜸해졌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림동 골목은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가게 주인들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평화는 낯설었어요. 동료들은 죽었는데 왜 나만 살아서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가? 왜 나만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할머니의 김밥을 먹고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가? 이 질문이 유진을 3년째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단골 손님들의 인사가,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받아가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유진에게 작은 의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구나. 다리미를 들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얀 와이셔츠, 검은 정장 바지, 아이들 교복.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이 옷들을 입는 사람들은 내일도 모레도 평범하게 살아갈 거예요. 유진은 그 평범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이 작은 세탁소에서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유진은 다림질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단순한 반복이 유진을 살아있게 만들었죠. 오후 3시
평화 세탁소는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저녁 손님들이 오기 전 잠깐의 여유였죠. 유진은 다림질을 마치고 깨끗하게 개킨 옷들을 선반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쾅! 세탁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유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남자는 35쯤 되어 보였어요. 목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식. 뒤따라 들어온 2명, 민수와 진우도 각각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할멈, 이번 달 보호비 50만 원. 지금 당장. 태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가 놀라 떨며 일어섰습니다. 보호비요? 저희는 그런 거. 말 맞네. 쾅! 태식이 야구 방망이를 계산대에 내리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이 산산조각 났어요. 목과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제발. 우린 가난한 세탁소예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로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70대 노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시끄러. 이 동네가 누구 땅인지 몰라. 태식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 민수와 진우도 웃으며 세탁소 안을 둘러봤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행동했습니다. 태식이 할머니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죠. 바로 그 순간 유진의 손이 태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님, 영업 방해입니다. 나가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태식의 손목을 잡은 소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악력이었죠. 태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어요. 야, 이년이 미쳤나? 어디 대학생 주제에. 태식이 왼손으로 유진의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0.3초. 유진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태식의 왼팔 관절을 정확하게 잡아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왼손으로 팔꿈치를 밀어 올렸죠. 꺾기, 비틀기, 체중 이동. 특수전사령부 근접 전투 기본 동작 1번이었어요. 딱!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세탁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태식이 비명을 질렀죠. 1초.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균형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 오른쪽 무릎을 명치에 정확하게 박아 넣었어요. 제대로 급소를 맞은 태식이 입에서 침과 함께 신음을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러갔죠. 형님. 민수가 당황하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유진의 머리를 향해 수평으로 날아오는 파이프였어요. 유진이 상체를 30도 뒤로 젖혔습니다. 쇠파이프가 유진의 머리카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의 팔이 완전히 뻗어진 그 0.5초의 틈. 빈틈. 유진이 민수의 팔을 낚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겼습니다. 민수의 몸이 저항할 틈도 없이 앞으로 쏠렸죠. 바로 그 순간 유진의 팔꿈치가 민수의 얼굴 중앙을 강타했어요. 퍽! 코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휘청거리자 유진이 민수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세탁소 바닥에 피가 튀었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유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진우의 팔이 유진의 목을 감싸며 조였어요. 초크홀드, 경동맥을 압박하는 위험한 기술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초크홀드, 8초 안에 풀지 못하면 의식을 잃는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3초. 유진이 진우의 발등을 전투화 뒤꿈치로 밟았어요. 진우가 순간 고통으로 힘을 풀었습니다. 4초. 유진이 허리를 숙이며 진우를 어깨 너머로 맺혔어요.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진우의 몸이 공중에 뜨더니 세탁기 위로 떨어졌죠. 쾅! 세탁기 유리문이 금이 갔어요. 진우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전투 종료. 총 소요 시간 18초. 유진이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3년 만에 폭발한 전투 본능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떨림이었죠.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너 대체...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아니, 괜찮은데. 유진아, 너 방금... 유진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착하고 성실한 아르바이트생 유진이 3명의 건달을 18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태식이 피를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 미친년. 우리 형님한테 죽을 줄 알아. 광수 형님이 가만 안 둬. 너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태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코피를 흘리는 민수도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기억해둬.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진우는 세탁기에 기대 신음하고 있었죠. 유진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대학생이 아니라 전투원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새 건달이 비틀거리며 세탁소를 빠져나갔어요. 태식은 어깨를 잡고 민수는 코를 감싸고 진우는 허리를 구부린 채 걸었습니다. 유진은 세탁소 문 밖으로 사라지는 세 사람을 지켜봤어요. 골목 저 멀리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하지만 유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인해 두었던 것이 풀렸어요. 3년간 억눌러왔던 전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유진은 깨달았죠. 봉인이 풀렸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유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유진아, 괜찮아? 손이 떨리잖아. 앉아봐, 어서. 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진의 악몽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불타는 헬기,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피 묻은 자신의 손. 꿈속에서 유진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평화 세탁소 앞 골목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검은 벤 세대가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오토바이 5대가 골목 곳곳에 배치됐죠.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조직원 20명이 세탁소를 포위했습니다. 골목 상인들이 숨을 죽였어요. 유진은 세탁소 안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광수, 45살. 2미터에 육박하는 키에 흉터투성이 얼굴이었어요. 검은 가죽 점퍼를 걸친 광수의 등장에 골목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1990년대 신림동을 주름잡던 전설이었죠.
아가씨가 우리 애들 병원 보냈다며? 광수가 천천히 세탁소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이 세탁소 문 앞에 섰어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오배짱 하나는 좋네. 근데 말이야. 광수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또렷한 딱 소리가 났어요. 신호와 동시에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왼쪽에서 쇠파이프, 오른쪽에서 야구방망이, 정면에서 주먹. 유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중 타겟. 우선순위는 무기 소지자. 유진이 왼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쇠파이프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동시에 유진의 다리가 휘몰이처럼 회전하며 파이프 든 조직원의 무릎을 쓸었어요. 퍽! 무릎이 꺾이며 조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며 조직원의 쇠파이프를 낚아챘죠. 휙!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쇠파이프로 막았습니다. 캉! 금소금이 울렸어요. 유진이 파이프를 떨어뜨리고 방망이를 든 조직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손목 꺾기. 방망이가 떨어졌죠. 유진이 떨어진 방망이를 공중에서 낚아채 뒤에서 덤비는 조직원의 복부에 박았어요. 퍽!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10초 만에 5명 제압. 광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너 특수부대 출신이구나. 어디? 707? 해군 특수전? 유진이 대답 대신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광수가 비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재미있어. 전부 덤벼. 15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유진이 세탁소 입구 좁은 공간을 이용했어요. 한 번에 최대 3명만 접근 가능했습니다. 병목 지점 활용. 특수전 사령부 다수 전투 기본 전술이었죠. 첫 번째 물결. 3명. 유진이 오른쪽 조직원의 팔을 잡아 왼쪽 조직원에게 밀어붙였습니다. 2명이 엉킨 틈에 중앙 조직원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어요. 푹! 2번째 물결. 4명. 유진이 세탁소 앞에 놓인 다림질판을 발로 찼습니다. 다림질판이 조직원들 다리에 걸려 2명이 넘어졌어요. 유진이 넘어진 조직원 머리를 밟고 뛰어올라 뒤에 조직원 얼굴에 무릎차기를 날렸습니다. 3번째 물결. 6명. 이제 유진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죠. 한 조직원의 주먹이 유진의 옆구리를 때렸어요. 크! 유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잡았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년 전 아프간 동료가 죽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로.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유진이 뒤에 조직원 사타구니를 역으로 가격했어요.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유진이 옆구리를 때린 조직원의 목을 팔로 감아조였어요. 슬리퍼 홀드. 3초 만에 조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남은 4명이 동시에 덤볐어요. 유진이 세탁소 안에 증기 다리미를 집어던졌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뿜어지며 조직원 하나가 얼굴을 감싸고 비명을 질렀죠. 으악! 유진이 나머지 3명을 상대했어요. 펀치, 엘보, 니킥. 격투가 아니라 전투였습니다. 유진의 모든 타격은 급소를 향했죠. 30초 후 1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유진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어요. 옆구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 있었죠. 광수가 박수를 쳤어요. 천천히 조롱하듯이. 대단한데? 진짜 대단해. 근데 말이야. 광수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벤에서 2명의 조직원이 박순자 할머니를 끌고 나왔어요. 할머니의 팔이 뒤로 꺾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광수가 할머니 목에 칼을 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할머니의 주름진 목에 닿았어요. 아가씨, 싸움은 네가 이겼어. 인정한다. 근데 전쟁은 우리가 이겼지. 유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으로. 할머니 놔주세요. 제발이요. 매주 50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그러면 광수가 칼날을 할머니 목에 더 깊이 댔습니다. 가느다란 핏줄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신음을 삼켰습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은 무릎이 떨렸죠. 알겠어요. 줄게요. 그러니 할머니는 제발 놔주세요. 그렇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것이지. 광수가 비웃으며 할머니를 밀쳤어요. 할머니가 유진에게 쓰러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이 세탁소 불바다 만든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 부르면 할멈부터 죽는다. 명심해. 조직원들이 빠져나갔어요. 벤세대와 오토바이 5대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안았어요. 유진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없어요.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유진아, 제가 더 강해야 했는데.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무력감이 유진을 짓눌렀습니다. 15명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졌어요.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이민혁 대위. 유령팀 시절 유진의 상관이었죠. 대위님, 유진아? 유진이 맞아? 네. 저 강유진입니다. 3년 만이구나. 무슨 일이야?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틀 후 밤, 이민혁이 비밀리에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을 살피며 들어왔어요. 주변에 광수 조직의 눈이 있을지 모른다는 경계심 때문이었죠. 유진은 세탁소 뒤편 작은 방에서 이민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을 모두 내려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유진아, 오랜만이다. 민혁이 유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옛 부하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유진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감싼 붕대도 보였죠. 광수 조직원 15명과 싸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3년 만에 만난 옛 상관 앞에서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민혁의 눈에는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전투 후유증이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어요. 대위님, 이 조직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단순 동네 건달치곤 조직력이 너무 좋고요. 싸워본 애들 중 몇 명은 격투 훈련받은 티가 났어요.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일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유진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전투 중에도 상대의 기량을 분석했던 거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조사해봤어. 광수 조직 배후에는 최진호라는 인물이 있어.
봉투에서 나온 자료에는 최진호의 얼굴 사진과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이 설명을 이었어요. 2000년대 특전사 출신이야. 불법 민간 군사 기업을 운영하다가 국제 현상 수배됐어. 아프리카, 중동에서 용병 사업을 했지. 내전 지역에서 정부군 훈련시키고 무기 거래도 했대. 사진 속 최진호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냉혹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단단한 인상이었죠. 그 사람이 왜 한국에 돌아왔을까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신림동 일대 40개 자영업자에게 보호비를 받아 불법 자금 세탁을 하고 있어. 북한과 연결된 조직범죄 네트워크의 거점이라는 첩보도 있고.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조폭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최진호가 10년 넘게 해외에서 쌓은 돈으로 국내 정치권, 경찰 내부의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했다는 거야. 뇌물, 로비, 협박, 온갖 수단을 다 썼지. 유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는 건가요? 증거가 부족해. 게다가 함부로 건드렸다간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어. 이미 몇몇 형사들이 최진호 조사하려다 좌천당했거든.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0만 원을 계속 줄 순 없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요일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민혁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옛 부하를 위로하는 상관의 손길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군에도 연락해보고 국정원 쪽 라인도 알아볼 테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세탁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뭔가 터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민혁과 유진이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갔죠. 화염병이었습니다. 세탁소 앞 유리창으로 던져진 화염병이 바닥에서 불길을 뿜고 있었어요. 휘발유가 사방으로 튀며 불이 순식간에 커튼으로 번졌습니다. 오래된 천은 불쏘시개처럼 활활 탔어요. 할머니, 유진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층 방에서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계단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죠. 검은 연기가 천장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유진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특수부대 훈련 때 연기 속 탈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입을 막으며 전진했죠. 2층 방문을 열자 할머니가 연기에 기침하며 깨어나고 계셨어요. 유진아, 불이.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유진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벼웠어요. 70대 노인의 몸무게는 유진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이미 불길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아래층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민혁이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유진아, 계단 안 돼. 창문으로 나와. 유진이 방향을 바꿔 뒤편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할머니를 먼저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민혁이 아래에서 두 팔을 벌려받았습니다. 유진도 창틀을 잡고 뛰어내렸죠. 2층 높이였지만 착지는 완벽했어요. 소방차 사이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어요. 소방관들이 급히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층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40년 역사의 평화 세탁소가 1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유진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두르고 불타는 세탁소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을 지켰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세탁소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다시 지으면 돼요. 유진이 위로했지만 할머니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를 마신 탓에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떨며 붙들었습니다. 유진아,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거운 톤이었어요. 유진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마친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진과 민혁이 뒤따라갔죠. 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뒤편 금고로 갔어요. 오래된 철제 금고였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80년대 것으로 보였어요.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정장을 입고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안기부 요원의 정복 차림이었죠.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할머니세요? 그래. 난 옛날에 국가정보원 전신인 안기부에서 일했단다. 유진과 민혁이 동시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짐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숙모님, 설마, 응? 그리고 최진호 아버지를 체포한 사람이 바로 나란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탄 나무 냄새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할머니를 부축했죠. 1982년이었어. 난파간첩 최동식을 체포했지. 신문 과정에서 가혹한 일들이 있었단다. 고문이 있었어. 나도 그 방에 있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생생한 듯 했어요. 최동식은 복역 중에 후유증으로 죽었어. 그때 그 사람 아들이 10살이었단다. 최진호. 그 아이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걸 다 봤대. 10살 꼬마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0년을 숨기고 살았어. 안기부를 그만두고 세탁소를 차리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매일 밤 꿈에 그 아이 얼굴이 나왔거든. 유진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민혁도 무릎을 꿇고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숙모님, 그건 숙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명령이었잖아요. 아니야, 민혁아. 명령이었어도 내 손으로 한 일이야. 그 아이 인생을 망친 건 나란다. 그래서 복수당해도 할 말이 없어.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진이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탄 세탁소 잔해 속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탄 세탁소 잔해 속에서 30년 묵은 비밀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1982년 가을이었어. 안기부에 난파간첩 정보가 들어왔지. 최동식. 북에서 내려와 서울에 잠입한 공작원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생생했어요. 체포작전에 내가 투입됐어. 최동식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 제압됐지. 그 다음부터가 지옥이었어.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혁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신문실에서 며칠 동안 고문이 이어졌어. 손톱을 뽑고
정기 고문을 했어. 난 그 방에 있었어. 명령에 따랐지만 내 손으로 한 일이야.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동식은 결국 자백했고 감옥에 갔어. 하지만 고문 후유증이 심했지. 2년 후 옥중에서 사망했어. 그때 최동식의 아들이 10살이었어. 최진호. 그 아이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고문당한 흔적을 다 봤대. 뽑힌 손톱, 화상 자국, 성한 데가 없는 몸.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봤다니. 그 아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증오로 가득했어. 면회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지.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안기부를 그만뒀어. 세탁소를 차렸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 하지만 매일 밤 꿈에 그 아이가 나왔어.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방관들이 잔해를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탄 냄새가 여전히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유진과 할머니는 임시로 근처 여관에 머물렀어요. 민혁이 매일 들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세탁소 복구에는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보험 처리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여관 복도에서 유진은 민혁의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민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 끝 계단 쪽이었습니다. 유진은 방에서 나오다가 민혁의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네, 숙모님. 최진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진은 문틈 사이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잘 막아줄 겁니다. 숙모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획대로 민혁이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뜻인가요? 걱정 마세요. 유진이는 유령팀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이 돌아서자 유진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유진아, 언제부터? 처음부터였네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배신감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어요. 대위님, 처음부터 저를 할머니 경호원으로 보낸 거였어요? 민혁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유진아, 그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조용한 곳에서 쉬라고? 다 거짓말이었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민혁이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민혁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필요했잖아. 살아갈 이유가. 3년 동안 내가 매일 죽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제대 후 연락도 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숙모님은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리고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했어. 유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구로 쓴 거예요? 총알바지로? 아니야. 난 진심으로 내가 회복되길 바랐어. 숙모님 곁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치유받길.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여관 1층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유진과 민혁이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창문이 모두 박살나 있었어요.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최진호가 30명의 조직원과 함께 여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냉혹한 눈빛, 손에는 검은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조직원들도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는 순식간에 장악됐어요. 여관 주인과 투숙객들은 이미 모두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박순자, 30년을 찾았다. 최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최진호, 기억하시나요? 1982년 안기부 신문실. 내 아버지 손톱 10개 뽑던 거. 최진호가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꼼짝 마. 민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직원들이 일제히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탕탕탕. 천장을 향해 경고 사격이 울렸습니다. 여관 투숙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숨었어요. 유진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려 했지만 조직원 5명이 계단을 막았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이었어요. 움직임이 일반 건달과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자세였죠. 민혁이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탕, 탕, 2발의 총성. 조직원 둘이 어깨를 잡고 쓰러졌어요. 하지만 나머지 조직원들이 일제히 반격했습니다. 탕탕탕탕. 총알이 계단 벽을 뚫었습니다. 유진이 민혁을 끌어당겨 복도로 피했어요. 대위님, 아래로 못 가요. 할머니가. 최진호 휘하의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전술적으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한 명씩 엄호하며 교차 이동하는 전문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실전 경험자들이었습니다. 유진이 복도 모퉁이에서 권총을 겨눴습니다. 탕! 한 명의 다리를 맞췄어요.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민혁이 유진 옆에서 사격했습니다. 탕! 탕!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었어요. 1층에서 계속 증원이 올라왔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유진이 민혁과 함께 복도 끝으로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밖에 이미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포위됐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죠. 그때 한 조직원이 유진을 향해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지지직. 전기 충격이 유진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근육이 경련했어요. 유진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진아. 민혁이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퍽! 민혁의 머리에 파이프가 강타했습니다. 민혁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유진과 민혁을 끌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전기 충격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진호가 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최진호가 할머니 머리에 권총을 겨눴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손톱 10개 다 뽑히고 전기 고문 받고 물 고문 받고 10살 꼬마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다 봤습니다. 아버지 몸에 성한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최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묵은 증오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때는 명령이었어. 명령? 최진호가 비웃었습니다. 명령이면 사람 죽여도 되나요? 그럼 내 명령도 따라야겠네요. 최진호가 손을 들어 조직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조직원 넷이 할머니를 붙잡아 끌고 갔어요. 유진아, 민혁아. 할머니가 애타게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유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할머니. 최진호가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령팀? 대단하네요.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최진호가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3일 후면 당신 할머니 한강에 수장됩니다. 혼자 오세요. 망원 정수장. 새벽 4시. 경찰이나 군대 끌고 오면 최진호가 할머니 머리에 권총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방아쇠 당깁니다. 알겠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직원들에게 명령했어요. 출발한다. 조직원들이 할머니를 끌고 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량 소리가 멀어졌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전류 후유증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민혁이 있었어요. 로비는 적막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유진이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쑤셨어요. 테이저건에 맞은 후유증이었습니다. 근육이 아직도 미세하게 경련했죠. 전기 충격은 신경계를 마비시키는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깨어났구나. 옆 침대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머리에 붕대를 감은 민혁이 앉아 있었어요. 쇠파이프에 맞은 자리였습니다. 붕대 사이로 피가 약간 배어나와 있었어요. 민혁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유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대위님, 유진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천천히. 전기 충격을 받으면 최소 이틀은 푹 쉬어야 해.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병실 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하루 잤어. 어제 저녁에 쓰러졌으니까. 민혁이 유진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요? 최진호가 데려갔어. 망원 정수장.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주먹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대위님,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이용하신 거 화났어요. 진짜 화났어요.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악몽 꾸고 손에 피 묻은 것 같아서 하루에 수십 번씩 씻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저한테 거짓말하면서 이용한 거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3년간 쌓인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나는 너를 이용했어. 숙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민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만은 아니었어. 너한테 정말 회복하길 바랐어. 평범하게 살면서 치유받길. 그래도, 근데 말이에요. 유진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대위님 말이 맞았어요. 전 정말 매일 죽고 싶었거든요. 민혁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대하고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아무 의미도 없었고, 왜 사는지도 몰랐고, 근데 할머니 만나고, 옷 다리고 손님들 웃는 거 보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유진아, 내가 여기 있어줘서 할머니는 행복해.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3년 만에요. 민혁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진심으로. 이제 사과는 됐어요. 유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한 발 한 발 바닥에 디뎠습니다. 할머니 구하러 가야죠. 유진아, 이번엔 내가 간다. 넌 더 이상 안 돼요.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년 전 유령팀 시절의 눈빛이었어요. 날카롭고 확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구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도망쳤던 제 자신이랑도 마주할 거예요. 민혁이 유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줄까 말까 고민했어. 하지만 내 눈빛을 보니 말려도 소용없겠구나. 민혁이 봉투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망원 정수장 설계도, 최진호 조직도, 경비 배치도, 상세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최진호 뒤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있거든. 증거 없이 함부로 건드렸다간 우리가 역으로 당해.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움직인다면 군은 모른 척 해줄 수 있어. 이건 내가 독단으로 수집한 정보야. 유진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망원 정수장 구조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출입구, 경비실, 통제실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침투 경로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경호원은 몇 명이에요? 최소 15명. 전부 전직 특수부대원들이야. 707 특전사, 해군 특수전 출신들. 유진아, 솔직히 1대 15는 무리야. 아무리 내가 유령팀 최고였어도 해봐야 알죠. 유진이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벽에 기댄 채 병원 사물함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물함을 열자 3년 만에 보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민혁이 가져온 것이었어요. 검은색 전투복, 전술조끼, 전투화, 특수부대 시절 쓰던 장비들이었습니다. 유진이 전투복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거친 청감촉이 느껴졌어요. 3년 전 아프간에서 입었던 그 전투복이었습니다. 세탁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죠. 오른쪽 어깨 부분에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을 수 있겠어? 입어야죠. 유진이 천천히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았어요. 3년이 지났지만 체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탁소에서 일하며 더 단단해졌죠. 전술조끼를 입고 벨트를 맸습니다. 전투화 끈을 묶었어요. 하나하나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 유령팀 중사 강유진이 서 있었어요. 단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민혁이 미리 떼어놓은 것이었죠. 계급장은 없어. 이건 군의 작전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제대했는걸요. 민혁이 또 다른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비야. 야간 투시경, 전술칼, 권총 2정, 수류탄 3개. 섬광탄이야. 살상용 아니고. 그리고 응급 의료 키트. 유진이 장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최신형이었어요. 야간 투시경은 4세대 제품이었고 권총도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대위님, 이거 어디서? 묻지 마. 나도 나중에 징계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 민혁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조심해. 할머니 구하고 꼭 살아 돌아와. 약속할게요. 유진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전술조끼에 탄창을 끼우고
허리에 전술칼을 찼어요. 권총 2정을 양쪽 허벅지 홀스터에 넣었습니다. 수류탄은 조끼 주머니에 넣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병실 문을 열려는데 민혁이 불렀습니다. 유진아. 네. 내가 그때 혼자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었어. 살아서 누군가를 구하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을 민혁이 오래 바라봤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유진은 병원 주차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년 전 아프간에서도 이런 별을 봤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선임들, 이번엔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할머니를 꼭 구하겠습니다. 유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3년 만에 찾은 확신이었습니다. 망원 정수장으로 가는 길, 유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망원 정수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오래된 정수장이었어요. 폐쇄된 지 오래되어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된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유진이 흑색 전투복을 입고 정수장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랐어요. 야간 투시경을 머리에 착용하고 허리에는 전술칼과 권총 2정, 가슴 조끼에는 섬광탄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입은 완전 무장이었죠. 심장이 고동쳤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수장 외벽은 높이가 4m였습니다. 유진이 로프를 꺼내 위로 던졌어요. 갈고리가 담 위에 걸렸습니다. 로프를 잡아당겨 확인한 후 재빠르게 올라갔어요. 담을 넘어 안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외곽 경비 2명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느슨하게 걷고 있었어요. 유진이 그림자처럼 접근했습니다.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침투 훈련의 기본이었습니다. 호흡도 최소화했죠. 첫 번째 경비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팔이 경비의 목을 감았어요. 슬리퍼 홀드, 경동맥을 압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5초, 경비가 저항도 못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유진이 조용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두 번째 경비가 돌아섰습니다. 야, 김 상사 어디 갔어? 유진의 전술칼이 경비의 목을 스쳤습니다. 정확히 경동맥 옆 1cm, 피부만 살짝 베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공포에 얼어붙었죠.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목에 느껴졌습니다. 소리내면 다음엔 빗나가지 않아요.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경비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경비가 쓰러졌어요. 기절한 2명을 관목 뒤에 숨겼습니다. 건물 입구로 이동했습니다. 경비 3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어요. 유진이 건물 측면으로 돌아갔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어요. 환기구 덮개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체격으로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덕트를 따라 기어갔습니다. 금속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무릎과 팔꿈치로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덕트 안에서 설계도를 떠올렸습니다. 2층 중앙 통제실. 할머니는 거기 있을 확률이 80%였어요. 민혁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1층 순찰실 위의 환기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4명이 테이블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돈을 걸고 있었어요.
경계가 느슨했습니다. 유진이 섬광탄을 꺼냈습니다. 안전핀을 뽑았어요. 환기구 덮개를 열고 아래로 던졌습니다. 뭐야?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쾅! 눈부신 섬광이 터졌습니다. 실내가 태양처럼 밝아졌어요. 네 명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쥐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유진이 환기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미터 낙하. 바닥에 닿는 순간 구르며 충격을 흡수했어요. 일어서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시력을 잃은 첫 번째 경비에게 무릎차기, 두 번째 경비의 목에 팔꿈치, 세 번째 경비를 슬리퍼 홀드로 제압, 네 번째 경비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 5초 만에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입구에 경비 2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유진이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탕, 탕, 두 발의 총성, 정확히 어깨를 맞췄습니다. 살상이 아닌 무력화였어요. 2명이 총을 떨어뜨리고 쓰러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어깨를 붙잡았어요. 2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경비 4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유진을 발견한 경비들이 일제히 사격했습니다. 탕탕탕탕. 총알이 유진이 있던 자리를 관통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긴 후였어요. 총알이 벽을 뚫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날렸어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유진이 뒤로 물러나 창문으로 갔어요.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으로 갔다. 경비들이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봤어요. 하지만 유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벽 돌출부에 매달려 있었어요. 경비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 유진이 창문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경비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유진이 양손에 든 권총 2정을 동시에 쐈습니다. 탕탕탕탕. 4명의 다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무릎, 허벅지. 4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중앙 통제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경비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전직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유진을 보자마자 전술 대응을 갖췄어요. 훈련받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강유진 중사, 소문 들었습니다. 유령팀 출신이시죠?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길 비켜주세요. 그럴 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유진과 비슷한 수준의 근접 전투술이었어요. 주먹과 발이 엇갈렸습니다. 퍽! 탁! 퍽! 한 명의 주먹이 유진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유진의 입술이 찢어졌어요. 유진도 상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찼습니다. 상대가 신음했어요. 30초간의 난타전이었습니다. 유진이 한 명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경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한 명이 유진의 목을 뒤에서 조르려 했습니다. 초크홀드였어요. 유진이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과 함께 경비가 벽에 부딪혔어요. 쾅! 경비가 손을 놓았습니다. 유진이 돌아서며 마지막 주먹을 날렸어요. 퍽! 경비가 쓰러졌습니다. 유진이 통제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진호가 할머니를 의자에 묶어놓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왔구나. 근데 이민혁 대위는 어디 있지? 저 혼자 왔어요. 대위가 부하를 죽음으로 보내는군. 특전사 정신이 어디 갔어? 유진이 권총을 겨눴습니다. 최진호도 할머니 머리에 권총을 댔어요. 쏴봐. 내가 빠르나.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이 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최진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10살 꼬마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거 알아요? 손톱 뽑히고 전기 고문 당하는 아버지를. 그 고통 압니다. 전 동료 7명이 제 앞에서 죽는 거 봤어요. 그럼 알겠네요. 복수가 얼마나 달콤한지. 최진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유진이 옆 벽에 조명 스위치를 쐈습니다. 탕! 통제실이 암흑에 빠졌습니다. 유진의 야간 투시경이 작동했어요. 녹색 화면에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진호는 볼 수 없었어요. 0.5초. 유진이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최진호의 총구가 빈 공간을 향했어요. 탕! 총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유진이 최진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격렬한 백병전이 시작됐어요. 암흑 속에서 두 전직 특수부대원이 맞붙었습니다. 주먹, 발, 팔꿈치, 무릎. 모든 것이 무기였어요. 최진호가 유진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퍽! 유진의 입에서 피가 튀어나왔습니다. 유진이 최진호의 옆구리에 무릎을 박았어요. 푹! 최진호가 신음했습니다. 5분간의 사투였습니다. 하지만 50대 체력이 20대를 따라갈 순 없었어요. 유진이 마침내 최진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최진호의 저항이 약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대요. 매일 꿈에서 당신 아버지를 본대요. 최진호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됐나요? 안 돼요. 근데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매일 동료들 꿈에 봐요. 용서 못 받아도 그래도 살아야 한대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유진이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최진호 머리에 겨눴어요.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습니다. 살인자, 되지 마.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당기면 끝이었어요. 복수 완료. 하지만 3년 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유진아, 넌 우리랑 달라. 넌 살아남아서 행복해져야 해. 선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진이 총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전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혁이 타이밍을 맞춰 신고한 것이었어요. 경찰이 정수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최진호는 체포됐습니다. 신림동 조직도 와해됐어요. 할머니가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유진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평화세탁소는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어요. 새 간판이 달렸고 유리창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도 최신형으로 교체됐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진이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아니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유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악몽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찾아왔어요. 매일 밤 시달리던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림질하는 손놀림도 능숙해졌습니다. 유진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할머니가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70대지만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오, 좋지. 우리 유진이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했어. 단골 아주머니가 빨래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이고, 유진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남자 생겼어? 유진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행복해서요. 어머, 이해봐라. 행복하다니. 할머니 복 받으셨네.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유진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전쟁도 총성도 비명도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유진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익숙한 인물이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이민혁이었어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진급했던 거죠. 제복이 단정했어요. 유진아, 소령님 축하드려요. 민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이거. 민혁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받아 열어봤어요. 국군 특수전사령부 재입대 제의서였습니다. 공식 문서였어요. 국방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령팀 재창설 프로젝트가 승인됐어. 넌 충분한 자격이 있어. 아니, 내가 없으면 안 돼. 민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계급은 중사로 복귀, 특별보직, 파격적인 대우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대우였죠. 생각해봐. 군에서 너를 정말 필요로 해. 유진이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민혁에게 돌려줬어요. 망설임 없이. 소령님, 전 이제 전쟁은 됐어요. 유진아, 여기서 옷 다리고 손님들 웃는 거 보고 할머니랑 저녁 먹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동료들은 죽었는데 저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매일 괴로워했죠. 근데 여기서 할머니 만나고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민혁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진의 말을 끝까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옷을 깨끗이 다려주고 웃으며 인사하고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지키는 거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싸웠어요. 이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혁이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이미 충분히 싸웠어. 누구보다도. 민혁이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올렸어요. 정중한 경례였습니다. 고마웠다, 강 중사. 민혁이 경례를 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강유진. 유진도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마지막 경례였어요. 더 이상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인사였습니다. 민혁이 세탁소를 나가며 돌아봤습니다. 가끔 빨래 맡기러 올게. 언제든지 오세요, 소령님.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 할머니와 함께 밥상을 마주했어요.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다음 주에 등산 갈까? 북한산. 오, 좋죠. 할머니 체력 되시겠어요? 뭐, 이 할미가 널 업고도 갈 수 있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신림동 골목이 보였어요. 저녁 노을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녁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임들, 전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목까지 잘 살게요. 행복하게. 마이너스. 1년 후, 강유진은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제대 군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처럼 고통받는 전역 군인들을 돕고 있었죠. 유진의 경험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지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안기부 요원이었는데 또 시작이네 순자 할멈. 그 얘기 100번도 더 들었어. 젊은이들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또 할머니 옛날 얘기.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었으니까요. 이민혁 소령은 가끔 평화세탁소에 들렀습니다. 빨래를 맡기고 유진,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이상 상관과 부하가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최진호는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면회를 갔어요. 최진호가 유리창 너머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왜 왔어? 그냥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날 죽이지 않았어? 그때 방아쇠만 당겼으면 됐잖아. 유진이 최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도 할머니처럼 평생 악몽 꿀 것 같아서요. 복수는 복수를 낳잖아요. 전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최진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나보다 강하구나.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당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대요. 용서해달라고. 최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신림동 골목은 오늘도 평화로웠습니다. 평화세탁소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유진이 다림질을 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옷을 개고 있었죠.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할머니와 아침을 먹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유진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다시 한번 신림동을 물들였습니다. 평화세탁소의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내일도 이런 평화로운 하루가 계속되겠죠.